지금도 그날 일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이 자꾸 친구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옛 친구 안부를 얘기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식탁에 앉자마자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는데 영철이 알지? 예전에 얘기했잖아. 이번에 사업 시작했다더라고. 그때부터 뭔가 좀 불안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툭 놓쳐버렸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니 이미 뭔가를 저지른 표정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내가 그 친구한테 얼마나 신세를 많이 줬어. 30년 친구야.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자. 응? 아무리 친해도 보증은 안 되죠. 가족끼리도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영철이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니까.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당신 혹시 벌써 도장 찍은 건 아니죠? 사실은 오늘 낮에 잠깐 만나서 그냥 찍었어. 근데 정말 금방 갚을 거래. 거래처에서 갑자기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지. 들어오면 바로 갚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탁 막혔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아끼고 또 아껴서 겨우 장만한 집. 그 집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다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강하게 말렸더라면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쓰립니다.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 처음엔 정말 괜찮을 거라고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친구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사업도 겉보기엔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말처럼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친구 사업이 시작되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던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전화해도 지금 바빠 이따 연락할게 하고는 끝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수시로 연락하던 사람이 말이죠. 요즘 엄청 바쁜가 봐. 그래도 잘 된다는 얘긴 들리던데. 바쁜 건 그렇다 쳐도 연락은 왜 뚝 끊겼대? 예전엔 그렇게 자주 오더니.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고 예고도 없이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 사업이 부도가 났고 저희가 보증인이라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금액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급히 친구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직이라던 사람이 모든 빚을 친구에게 떠넘기고 말 한마디 없이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춘 겁니다. 처음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빚이 너무 컸습니다. 월이자만 해도 남편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하는 것. 그 집은 저희 부부가 노후를 위해 수십 년을 아끼고 또 아껴가며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딸아이를 키운 추억이 깃들어 있었고 남편과 함께 가꾼 작은 텃밭도 있었죠. 그런 집에서 하루아침에 짐을 싸 나와야 한다는 게 정말 막막하고 참담했습니다. 마치 삶의 일부를 통째로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남편이 펑펑 울더군요. 저도 화가 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 수 없다고 달랬습니다.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됐어. 이미 지난 일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새로 살 집을 구했습니다. 빚을 정리하고 남은 돈이 많지 않아서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시내 아파트는 꿈도 못 꾸고 외곽 지역의 낡은 집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러 간 집은 지붕이 새고 벽지가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조금만 손보면 살만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집은 화장실에서 냄새가 너무 심했고 세 번째 집은 대문이 망가져서 제대로 잠기지도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본 집은 마당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고 다섯 번째 집은 보일러가 고장나서 한겨울에 난방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섯 번째 집은 그나마 괜찮아 보였는데 가격이 예산을 훌쩍 넘었습니다. 집을 보면 볼수록 제가 처한 현실이 꿈만 같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분노와 절망으로 일주일 넘게 집을 보러 다니면서 지쳤을 때 부동산에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이라며 외곽의 단독주택 하나를 소개해줬습니다. 도착해보니 집은 얼핏 봐도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단층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변 다른 집들에 비하면 그나마 살만해 보였어요. 마당도 꽤 넓었고 방이 3개나 있어서 저희 부부가 살기에도 무리 없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 중이던 딸아이가 가끔 와서 지내기에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싸게 나온 거예요? 원래 살던 주인이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해서 급매로 내놨어요. 바로 계약하시면 더 깎아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더 볼 집도 없고 여기로 계약하자. 그렇게 집을 결정하긴 했지만 아무리 급매로 싸게 나온 집이라고 해도 저희 형편은 결코 가벼운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빚을 다 정리하고 나니 손에 쥔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있는 돈을 탈탈 털어야 간신히 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나니 정말 말 그대로 마지막까지 끌어모은 기분이었고 이삿짐도 이삿짐 센터 하나 부르지 못하고 저희 손으로 직접 날랐습니다. 며칠 동안 구석구석 청소까지 하면서 말없이 땀만 뻘뻘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새 집은 교통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용하고 공기가 맑아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잡초를 뽑고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점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대체로 친절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이사 온 첫날 김치를 가져다 주셨고 옆집 아주머니는 동네 사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근처에 작은 슈퍼마켓과 병원이 있어서 생활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마치고 새 집에서 적응하며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새벽 3시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끼어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하고 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군복을 입은 20살 남짓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상병 계급장이 달린 군복 차림이었고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얼굴은 핏기가 하나 없었습니다. 정말 무슨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누구세요? 이 집 아들인데요. 아들이요? 저는 아들이 없는데요. 혹시 전에 살던 분들 아들인가요? 저희가 이사 온 지 3달쯤 됐어요. 혹시 부모님께 이사 얘기를 못 들었나요? 청년은 이야기를 듣고 힘이 풀린 듯 주저앉더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벽이라 이웃도 신경 쓰이고 너무 놀라기도 했고 일단은 사정을 알아봐야겠다 싶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남편도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고 셋이 함께 앉아 청년이 진정하길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청년은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을 김민수라고 소개하며 입대 전까지 이 집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대한 지 반년쯤 지나면서부터 부모님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면회도 없고 전화도 닿지 않아 걱정이 돼 급히 휴가를 내고 집으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부대에서 휴가를 겨우 받아 나왔는데 오는 길에 사고가 좀 있어서 도착이 늦었어요.
그래도 여긴 부모님이 계신 집이니까 새벽이라도 초인종을 눌러도 괜찮겠지 했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새벽에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염없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님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군대에 있어서 연락하기 어렸을 수도 있고, 일단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직접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게 우리는 민수라는 청년에게 원래 살던 방을 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청년은 주민센터와 동네 상가들을 직접 돌아다니며 양부모의 흔적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민수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창백했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저를 버리신 거였어요. 주민센터도 이웃들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어느 날 짐 싸서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고들 하네요. 그제야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이 집에 입양됐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희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듣는 사실에 마음이 놀랐지만 민수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더 당황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 어리지 않은 나이 입양된 거라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선 늘 조심스러웠어요. 어린 마음에 제가 떼를 쓰거나 부모님을 귀찮게 하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민수는 짧게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쯤 용돈을 달라는 말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미안하고 괜히 눈치 보이고 그래서 그냥 내가 벌어야겠다 싶었어요. 처음엔 액세서리 몇 개 만들어서 SNS에 올려봤는데 뜻밖의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됐어요. 저희 부부는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까지 해야 했다는 게 그저 씩씩하기만 보였던 민수의 지난 시간들이 새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고3 때는 월 매출이 500만 원 넘은 적도 있었어요. 포장하고 택배 보내는 게 바쁘긴 했는데 제 손으로 뭔가 해낸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말에 남편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왔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비도 되고 용돈도 드렸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쇼핑몰을 아예 양부모님께 맡기고 수익도 전부 드렸고요. 그렇게 민수가 군대 입대한 이후 처음 몇 달은 편지도 오고 사업도 잘 돌아간다고 들었지만 입대한 지 반년쯤 지나서부터는 편지도 전화도 뚝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냈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그런데 집엔 다른 분들이 계시고 부모님은 연락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양부모를 찾아다니던 중 민수는 인터넷에서 자신이 만든 브랜드가 다른 회사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양부모가 민수의 브랜드를 유명 패션 업체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10억을 받았대요. 그렇게 큰 돈을 제안하니 욕심이 난 걸까요? 제 동의 없이 몰래 팔아버리고 그 돈 들고 사라지신 거예요. 그건 명백한 사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미성년자 시절에 양부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상태라 법적으로는 권리가 다 그분들께 있대요. 그래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듣는 내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 어린 청년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더 깊은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 집으로 입양됐지만
사실은 정부 지원금을 노린 입양이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중학교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게. 그 뒤부터는 부모님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걸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르바이트에서 학용품 사고 교복 사고, 그래도 부모님이라고 불렸던 분들이고 저를 입양해준 분들이니까 미운 마음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가족이란 틀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더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민수는 알바를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스스로 감당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이 잘 되면서 집안 형편이 나아졌고 자신이 양부모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자신이 정성껏 만들었던 쇼핑몰은 다른 기업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열심히 만든 디자인이 낯선 이름으로 팔리는 걸 보며 민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라 해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민수의 처지가 너무 딱해서 갈 곳이 없으면 휴가 기간 동안 저희 집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고 어차피 방도 비어있으니 며칠 재워주는 건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부대로 돌아가야 하지. 그때까지 여기 있도록 해. 저야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젊은 사람이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내버려둬. 나도 자네만한 딸을 키우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제가 꼭 보답할게요. 그날 이후 민수는 저희 집에 머무르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속절없는 고백을 들으며 저희는 자연스럽게 부모처럼 그를 품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 청소를 하고 저희가 일어나면 이미 차를 끓여놓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정성스럽게 챙기고 집안일도 묵묵히 도와줬습니다. 마당에 있던 잡초도 말끔히 뽑아주고 고장난 수도꼭지도 고쳐줬습니다. 저녁 준비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면서 야채 다듬는 것부터 설거지까지 척척 해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유 괜찮아요. 손님인데 어떡해.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해주시잖아요. 민수는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표정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며 마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물어보고 아침에는 따뜻한 우유도 끓여줬습니다. 어느 날은 민수가 혼자서 방에서 울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려 보니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혹시 부대에서 힘든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잘해주셔서요. 그게 왜 슬픈 일이에요? 저는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양부모님은 한 번도 제게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 있었을까 싶었어요. 그날부터 더욱 정성스럽게 챙겨줬습니다. 민수가 머무는 며칠 동안 저희 집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남편도 민수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고 저도 자식 같은 마음으로 챙기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민수가 파스를 사오겠다며 동네 약국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보다 더 효자네요. 그러게, 우리 딸은 전화도 잘 안 하는데. 민수의 휴가가 끝나갈 무렵 저희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며칠 동안이었지만 가족 같은 정이 들었거든요.
다음 휴가 때도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 연락처 가지고 가. 부대에서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부대로 돌아간 후에도 종종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부대 생활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물어보곤 했죠. 저희도 민수의 생활이 궁금했고 잘 지내고 있는지 염려됐습니다. 다음 휴가 때 민수는 정말로 저희 집에 왔고 간단한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부대에서 유명한 과자예요.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군대 생활이 견딜만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정이 그리웠고 저희가 정말 의지가 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부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동기들과 잘 지내고 있고 특히 컴퓨터 관련 업무를 맡게 되어서 자신의 특기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부대에서 홈페이지 관리 일을 맡게 됐어요. 제가 프로그래밍을 조금 할 줄 아니까요. 그렇게 민수와 저희의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휴가 때마다 저희 집에 들르던 그 아이는 제대가 가까워지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제대하면 남는 방도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 딸애도 어쩌다 한 번씩밖에 안 오고 이 집엔 우리 부부만 사니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오래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 신세는 무슨. 우리도 혼자 있으면 적적한데 젊은 사람이 있으니 아주 좋아. 제대 후 민수는 정말로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딱히 갈 곳이 없다고 하기에 저희가 있고 싶을 때까지 머물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저희 부부와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탓인지 저희를 많이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보다 먼저 일어나서 마당 정리를 하고 저녁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당에서 감자도 함께 캐고 고장난 수도도 같이 고치고 남편이 병원에 갈 때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제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아들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정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쯤 청년이 저희를 급하게 깨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일어나세요. 부엌에서 연기가 나요. 빨리 나가야 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정말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보일러 합선이었습니다. 저희는 깊이 잠들어 있어서 불이 난 걸 몰랐는데 다행히 민수가 일찍 발견하고 저희를 깨워서 밖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서에 신고하고 불을 껐는데 소방관이 조금만 늦었어도 큰 화재로 번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민수가 없었다면 저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불은 금세 꺼졌지만 민수는 저희 부부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날부터 저희는 민수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민수는 낮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노트북으로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는지 물어보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에 흥미가 생겼어요. 그리고 최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민수는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면서도 저희 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마당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프로그래밍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밤늦게까지 끙끙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차라도 끓여주면 고마워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괜찮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힘이 나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 무렵 저희 딸이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왔는데 민수가 저희 집에서 머물고 나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서먹서먹한 것 같더니 딸이 올 때마다 민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더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많이 겹치는지 곧잘 대화를 하더라고요. 오빠는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는군요. 네, 유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해요. 오, 그럼 저희가 만들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둘이 자주 대화하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흐뭇했습니다. 딸이 원래 내성적인 편인데 민수와는 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딸이 민수의 프로그래밍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이 뭔지 알려줬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복잡한 건 싫어해요.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이 기능은 빼는 게 나을까요? 네, 대신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이 함께 노트북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민수가 친구들과 함께 뭔가를 개발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드디어 완성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시골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으로 건강관리하고 병원 예약도 도와드리는 서비스예요.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민수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았습니다. 특히 시골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 같았어요. 그렇게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사무실을 내고 사업을 시작한 민수가 어느 날 생활비라며 돈을 건넸습니다. 아직 투자를 받지 못해서 돈을 거의 벌지 못해요. 제가 신세진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그래도 받아주세요. 아유, 얘는 괜찮아.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먹는 거에 수저 한 벌 더 넣는 게 다야. 사업 성공하면 그때 갚으렴. 나중에 성공하면 꼭 보답할게요. 그리고 몇 달 후 드디어 청년의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먼저 반응이 좋았고 점점 사용자가 늘어났습니다. 어머님, 사용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정말 빠른 성장이에요. 그럼 이제 돈도 벌어? 아직 광고 수익만 조금 나와요. 하지만 투자 상담을 받고 있어요. 딸도 민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마케팅 쪽에서 계속 조언을 해줬거든요. 오빠 정말 대단해요. 제가 도운 건 별로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 씨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의 말에 민수의 스타트업이 첫 번째 투자를 받았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들도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듬해 봄, 민수의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신문에 먼저 소개됐고 그 다음에는 전국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민수야, 신문에 네 사진이 나왔어. 우리 아들이 점점 유명해지는구나. 에이, 아직 멀었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때부터 민수를 효자 CEO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인터뷰에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느 날은 유명한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저희도 텔레비전으로 청년의 인터뷰를 봤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되셨나요? 저에게는 진짜 부모님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청년이 저희를 진짜 부모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청년이 성공하면서 여러 투자도 받고 회사도 커져갔습니다. 직원도 더 뽑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그 무렵 청년과 연을 끊고 도망갔던 양부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하긴 했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원래도 말수가 많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말이 없었고 얼굴빛은 잿빛처럼 어두웠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었어? 어디 아픈 거야? 얼굴이 왜 그래? 민수는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쉰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 양부모님이 찾아왔어요.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놓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양부모가? 그 사람들이 회사를 찾아왔다고? 갑자기 왜? 무슨 일로? 민수는 눈을 감고 마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 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오랜만이라며 그때는 상황이 좀 그랬다고. 지금은 지난 일 풀고 잘 지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군복무 중인 아이를 두고 아무런 말 없이 집과 사업체를 정리한 뒤 사라졌던 사람들. 연락 한 번 없이 떠나버리고 민수 혼자 세상에 남겨두었던 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무 일 없던 듯 다가와 잘 지내보자고 말하다니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네, 회사 로비에 누가 저를 찾아왔다고 하길래 누구냐고 했더니 직원이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해서 저는 두 분이 오신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로비에 서 계신 양부모님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민수는 눈을 내리깔고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정말 수없이 생각했었어요.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정말 급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근데 결국 그 모든 건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결국엔 돈 때문이었어요. 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씁쓸함과 깊은 상처가 함께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때 정리했던 사업 자금은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대요. 한동안 너무 힘들었다면서 그제야 저를 찾아온 거였죠. 그때 말 한마디 못 남기고 떠난 게 마음에 걸렸다면서도 제가 원래부터 똑똑하고 성실했어서 혼자서도 잘 살 줄 알았대요. 그래도 부모 자식 인연인데 앞으로 잘해보자면서 진짜 순간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 사람들한테 저는 아직도 가족이긴 하더라고요. 자기들 편할 때 꺼내 쓰는 그런 이름이요. 그 순간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양부모라는 사람들이 민수를 찾아와 한 얘기를 듣는데 듣는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우리 민수 속은 얼마나 새카맣게 탔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 어린 청년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란 속에서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왔을지, 믿었던 존재에게 또다시 외면당한 기분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가슴이 아리고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민수의 성공을 지켜보다가 모든 걸 잃은 뒤 다시 돌아온 건가? 그 존재가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아이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 하지만 그 격한 감정을 민수 앞에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위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끝내 얼굴을 감싼 채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질끈 담은 채 말 한마디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저려와 쉽게 위로의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정말 괜찮아. 지금 난 그 누구보다 잘 살아가고 있어. 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 넌 충분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어. 앞으로는 진짜 네 곁에 남아줄 사람들만 마음에 담으면 돼. 그날 밤 민수는 거실에 오랜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곁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의 아픔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양부모는 단순히 찾아왔던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집요하다 싶을 만큼 민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찾아오는 것도 모자라 하루는 대낮에 저희 집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누가 봐도 민망할 정도로 초인종을 마구 눌러댔고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민수를 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민수야, 안에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그래도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성공했으면 부모부터 챙겨야 도리가 아니냐.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 모른 척하는 거 그게 사람이야? 법적으로도 아직 우리가 네 부모야. 어릴 때 키운 적은 어디 갔어? 안에서 듣고 있던 민수가 결국 문을 열고 나왔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 팔고 제 돈 들고 도망가실 때 이미 저 버린 거 아니신가요? 이제 와서 뭘 기대하십니까? 양부는 당황하기는커녕 도리어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다 갚을 거야. 네가 좀 도와주면 내가 금방 다시 사업 일으켜서 그깟 돈 10억은 금방 갚아주지. 하지만 갚을 돈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태도가 노골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사 앞에서 불효자들이 만든 불효자 서비스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내치고 부모에게 등 돌린 천하의 불효자라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엔 저희를 찾아와 저희 부부를 향해 믿을 수 없는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당신들 우리 아들한테 뭐 바라고 이러는 거야?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사는 거냐고. 남의 자식 끼고 살면서 은근슬쩍 등쳐먹으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남이 나서서 보호자 행세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왜 데리고 있는 건데? 이 집도 혹시 민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아, 기가 막혀.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 앞에 나섰습니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민수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걸 잘 아실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셔서야 되겠어요? 민수만 힘들었나? 우리도 그때 사기당하고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우리도 엄청 고생했어. 그래서 잘된 아들한테 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려 해도 입에 담은 단어 하나하나가 사람의 탈을 쓴 채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쳐 보였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그 상처 위에 또다시 소금을 뿌린 사람들. 그 이름이 부모라는 것이 저희 마음까지 미어지게 했습니다. 민수는 밤에 자다가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거나 말없이 밥만 뜨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 했지만 저희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솔직한 심정은 어때?
솔직히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요. 저를 찾아왔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그래도 저를 입양해 주신 부모니까 그게 자꾸 걸려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도 두렵고요. 민수야, 부모라는 건 이름만 있다고 부모 되는 거 아니다. 어려울 때 버리고 잘 되니까 다시 붙잡는 사람들, 그게 과연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말 듣고 나니까 더 슬퍼요. 전 진짜 가족이 있었으면 했어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그런 어른들이 있었으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곁에 있어도 민수의 그 공허한 마음을 다 채워주지는 못하는 게 참 가슴 아팠습니다. 민수야,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진짜 부모였다면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었겠지. 그 사람들이 진심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널 괴롭히진 않았을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아주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꼭 참고 있던 울음을 쏟아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민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단단한 눈빛으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파양하고 싶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싶고 다시는 그 사람들이 저를 뒤흔들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저희는 민수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민수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뒤로도 양부모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민수는 더 이상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널 키웠는데 이렇게 내칠 거냐? 의의 배응망덕한 것. 키워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필요 없으니 버리고 필요할 때만 찾는 분들을 제 가족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네가 성공하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우리랑 인연 끊고 싶으면 10억 내놔. 그럼 사라져 줄게. 저를 키워주신 은혜는 제가 하던 사업체를 팔아넘긴 값으로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그렇게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들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외로웠지만 저희는 끝까지 민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구보다 아끼는 아이로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이게 다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을 진짜 부모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때부터 청년은 저희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그 뒤로 민수는 한층 밝아졌습니다. 표정도 한결 편안해졌고 예전보다 훨씬 말수도 늘었습니다. 딸아이 역시 어쩐지 자주 집에 들렀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아들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괜히 마음이 흐뭇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과 민수가 조심스럽게 저희 부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딸은 옆에서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둘이 진지하게. 그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분위기를 이래 만들어? 잠시 머뭇거리던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민수 오빠랑 사귀고 있어. 벌써 2년 됐어. 저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 의미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막상 딸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고 나니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처음엔 많이 망설였습니다. 같은 집에서 지내는 상황도 있고 괜히 불편하게 만들까 봐요. 하지만 지금은 유진이와 진심으로 만나고 있고 이젠 두 분께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2년이나 됐다니. 그동안 우린 아무것도 몰랐네. 미안해, 엄마. 초반엔 우리도 이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기도 했고, 말씀드릴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 자꾸 미뤄졌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아이는 눈치 보듯 저희 반응을 살폈고,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놀랍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동안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은 참 잘 어울렸습니다. 딸은 민수와 있을 때 유난히 밝았고, 민수 역시 딸에게 더없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이가 곁에 있어줘서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확신이 있어요. 유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정말 책임질 수 있겠니? 한순간의 감정으로 덜컥 말하는 거면 안 된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유진이와 함께할 미래를 진심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딸도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빠랑 함께 있는 게 제일 편하고 든든해요. 앞으로도 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잠시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봤고 그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둘이 진심이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둘이 진심이라면 우리가 반대하진 않을게.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 축하한다.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딸은 저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엄마, 아빠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날 집안엔 오래간만에 환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서로를 깊이 아끼는 두 아이의 모습에 저희 부부도 마음 깊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식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민수도 딸도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잠깐 저랑 어디 좀 가실 수 있을까요? 민수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웃으며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창밖 풍경이 낯익다 싶더니 어느새 아주 익숙한 동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도착한 곳은 저희가 몇 년 전 빚보증 문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집 앞이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대문 쪽으로 향했고 손짓으로 저희를 먼저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물어졌던 외벽은 깔끔하게 단장돼 있었고 낡았던 마당엔 형형색색 예쁜 꽃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안도 새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하게 리모델링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샀어요. 처음부터 이 집을 꼭 되찾고 싶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를 믿어주시고 품어주셔서 그래서 이 집만큼은 꼭 제 손으로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쏟아질 것 같아서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떠났던 집, 이제 더 단단해진 가족의 마음으로 그날 우리는 그렇게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리모델링된 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부엌도 새로 만들고 화장실도 깔끔하게 고쳤어요. 마당에는 장미와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었고 뒤쪽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꿈만 같아. 꿈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가 뭘 해줬다고 이런 큰 선물을. 어머님, 아버님이 제게 가족이라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날 저희는 오랜만에 예전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로 바뀐 침실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그러게, 처음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결혼 후 저희는 그 집에서 딸과 사위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라고 눈치를 보나 했는데 둘 다 저희와 함께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모여서 식사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주말에는 마당에서 함께 꽃도 가꾸고 텃밭에서 채소도 길렀습니다. 청년의 회사는 계속 성장해서 이제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해도 청년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희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 후 딸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이제 두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희 부부는 정말 기뻤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희는 딸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해주고 산책도 함께 했어요. 청년도 아내를 위해 정말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 다음의 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을 보는 순간 저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유, 정말 예쁘다. 어머님 닮았어요. 아빠 닮은 것 같은데? 누구 닮든 우리 손자가 가장 예뻐. 손자를 키우면서 저희 집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청년은 아침 일찍 회사에 가기 전에 아기를 돌보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아기와 놀아줬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된 건 전부 어머님,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휴, 별 말씀을.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저희는 그 집에서 딸과 사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혈연보다 깊은 인연이 정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날도 어쩌면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